지난 9월 21일이 문재인 정부 500일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의 종합 경제 성적표를 여의도 연구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 종합 경제 성적표를 보고 반성의 좋은 거울로 삼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입니다. 우리가 16개의 그래프를 팩트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경제 성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17년도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2.84에서 2017년도 하반기에 3.28로 올라가자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이 잘한 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 만인 2018년 상반기로 들어가서 경제 성장률이 2.80으로 떨어지자 이제 다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요국들과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지금 호황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와 비교해 보면 다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고생을 했던 영국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국가들이 추세적 상승 기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추세적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경기 변동입니다. 이 정부는 슈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만 하더라도 2차례나 편성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죽었던 경기도 다시 살아날 판입니다.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17년 5월에는 100.7이었습니다. 근데 올 7월에는 99.1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내리 1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기상황도 아닌데 막대한 재정까지 투입해놓고 경기는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이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마이웨이를 하고 있어서 미래 경기마저 하락세로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과 미국과 이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유독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입니다. 혁신 성장은 멀리하고 척패 청산만 외치더니 결과는 투자 청산이었습니다.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그 다음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이 세 가지 그래프에서 하강의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다 나타납니다. 적폐 청산을 주장하다가 투자 청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하위 소득 1분위와 상위 소득 5분위의 그 격차가 5.23배로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장을 아무리 교체해도 소득 양극화 쇼크는 덮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취업자 숫자입니다. 우리 이 정부에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청와대에서 직접 점검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취업자 증가폭은 3분의 1로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이 늘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8월 고용률이 2년 3개월 내 최저치로 추락을 했습니다. 경향적으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2018년도 1월에 최저임금 16.4%가 급등하고 난 이후에 경향적으로 하락 추세로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저임금을 택한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를 버렸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더더군다나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통계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 1천 명이 늘어난 반면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3천 명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을 버리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38.2%일 때
우리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 정권에게 국민의 빚은 남의 빚인가라고 얘기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집권하고 나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40% 정도로 관리하는데 그게 왜 40% 정도면 안 되는가 하는 얘기를 여당의 정책위 의장께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 부채 비율에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등 숨은 빚을 더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90%에 육박합니다. 이 문제 계속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11번째, 재정 지출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의 의무 지출 비율이 재량 지출의 비율보다 많아졌습니다. 이 그래프로 보시면 지금 의무 지출 비율이 이렇게 낮다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재량 지출 비율은 이렇게 오히려 내려가서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핵을 불가역적이라고 역적인 상황으로 만들겠다 이랬는데 이 재정 지출에서 비가역적인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입니다. 법인세를 우리가 인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오는 기업은 막고 있는 기업을 밖으로 나가게 등을 떠미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문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집값 양극화로 국민 갈등과 서민의 어려움만 가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서 양극화의 문제를 부추기고 있고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향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 심리의 문제입니다. 여기 그래프로 보면 잠깐 살짝 반등했던 그런 소비 심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과 고용 쇼크로 인해서 다시 위축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석 성수기에 이런 관계 때문에 살짝 고개를 드는 것으로 예측하고 전반적인 추세는 아닐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준안과 함께 내년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을 4,712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입편성된 1,726억 원을 제외하고 나서 2,986억 원이 추가로 소용된다라는 비용 추계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타 비용만 이렇게 제시를 해서 국민들에게 눈가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그 자료를 보면 철도와 교통에만 158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보시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